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포항 앞바다 유전 가능성을 얘기하자 아니나 다를까 관제 언론들은 산유국의 꿈 운운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혜병 수사 외압,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발표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주가 조작이라면 한가닥 하는 세력들이 이번엔 또 무슨 장난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포항 앞바다 석유 발견, 이미 우리는 박정희 때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률이 2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걸 시추도 안 해보고 대통령이 불쑥 발표를 한다? 참 경박하고 위험하고 대책 없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정해서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기 화면이 좀 새로워졌지요. 싱그러운 녹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보수형님 TV께서 혹시 앵커님도 유전 발견? 화면 좋아졌네요 하셨는데, 예. 예. 유전과 관련해서 참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셨는데 이따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니님, 배재용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힘이 우리 정어리를 뛰게 합니다.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 유전 발견됐다. 뭐 엄청나게 큰일인 것처럼 그때 한 아프리카 정상들 만나가지고 바쁜데도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그런데 그 정상회담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4분간 브리핑하고 표표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표표히. 예, 질문도 받지 않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최초로 국정 브리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방송 중간에 막 이렇게 속보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석유가 콸콸콸 쏟아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지요. 그런데 아직 멀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제일 웃긴 게 나중에 그런 얘기를 산자부 장관이 했던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차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니 차분하게 지켜보라고 할 거면 너네들이 차분해야지.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지켜봐 주셔서 했어요. 그런데 질의응답은 산자부 장관이 나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호들갑을 얼마나 떨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호들갑은 다 떨어놓고 대통령이 무슨 어마어마한 기름이 당장 오늘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국민 여러분은 차분하게 해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면 기름이 나옵니까? 최선을 다하면 기름이 나와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대통령이 정말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황당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어제 발표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얼굴 한번 이게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금 이게 물리 탐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윤경호 소장님, 일단 물리 탐사하고 이제 또 구멍을 뚫고 시추를 뭐 5개 하는데 하나에 1,000억씩 들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상업성까지는 한 10년 걸린다고 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나왔다 하는 정도에서는 밝혀야 그게 뭐 나온 모양이다라고 하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표를 한다. 시점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실제 생산이 가능한 건 35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탐사를 해서 실제 발견이 되고 채굴 비용, 흔히 말하는 경제성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뽑아 올릴 수 있는 게 35년이다 이건데, 저는 어저께 이거 보면서 딱 한마디로 야 정말 아마추어들이다, 아마추어리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마 신뢰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개혁, 의대 정원 확충 뭐 이런 거 얘기 막 진행할 때 이거 나중에 어떻게 봉합을 하려고 하지? 지금 의대 정원만 늘려놓고 나중에 한 해에 7,500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이게 균질한 교육이 확보가 될까? 혀를 끌끌끌 차듯이 이제 나머지 정책들도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데, 어제 이게 일조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 떨어져 있는데 뭐 국면 전환용이다, 뭐 진짜 국면 전환 하려고 그랬으면 총선 전에 발표했지 왜 이제 했겠냐, 이런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은 프로페셔널들이기 때문에 다 한꺼풀 다 넘겨짚어서 알아들으실 거예요. 반면에 윤 대통령과 이 정부는 너무나 아마추어들이다, 이런 얘기를 툭 던진다고 해서 이게 과연 먹힐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발표한 시점을 보면은요, 일단 최혜병 특검 거부해 놓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김건희 특검 걸려 있고, 최근에 지지율이 역대 최저 21%까지 떨어졌죠. 야, 이거 뭐 방법 없냐?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겨우 생각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유치한 발상입니까? 이미 1976년에 박정희가 써먹었던 그 수법, 그거를 쓴단 말입니까? 참 창의력도 없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야당 대변인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죠.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개혁신당 정국진 부대변인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시추 계획을 승인했을 뿐인 일에 대통령이 직접 호들갑을 떨며 브리핑을 할 일인가 싶습니다. 김철근 총장님, 일단 국민들이 딱 저거 어제 발표 나오는 순간,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KBS, TV조선 막 일면 톱으로, 일면이 아니고 처음 막 그 톱뉴스로 산유국의 꿈 한마디로, 땡땡땡땡을 합디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지랄 연병? 박정희 뻥이다. 네? 박정희 뻥인데요. 그 왜 월요일 날을 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가 21%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 그러니까 지금 집권 기간 중에 최저치거든요. 곧 10%대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조사를 해서 금요일 날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월요일 날 정도에 뭔가 조치를 해야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 그 보고를 받고 이거라도 던져야 되겠다 하고 던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저걸 발표함으로 인해서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국민들이 안 믿어요. 오히려 차라리 저 정도면 산자부 차관이나 산자부 해당 국장이나 뭐 이런 정도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보고한다는 수준으로 얘기를 했으면 가능성이 더 있겠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가져다가 본인이 그냥 탁 던진 거예요. 이건 그거에 대한 진실성보다는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입을 통해서 그게 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없다. 이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한 21%라도 방어해보자 라는 지지율 방어 전략 같은데 아마 이걸로 한 이틀 정도 떠들썩할 겁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라는 게 중요해요. 과연 영인만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후속 조치가 과연 있을까? 내가 보면 별로 그것도 준비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냥 한두 번 던지는 걸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역시 정치 10단들이신데 목포 어맨님, 엄마 목포 우리 집 앞바다도 유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돈이 없어갖고 시추도 못하는데 정어리원 여러분 후원금 안 됩니다. 그리고 달림 멀더 요원님 시선 돌리기 주가 조작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그걸 그대로 믿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인간들이 더 문제지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한우님 차라리 서해바다 물을 다 퍼내서 구를 따면 삼전 시총의 50배는 된다. 빨리 작업에 착수하라. 삼전이 어디예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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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플라워님은요. 어제도 썼지만 7광구 협정 만료 앞두고 밑밥치는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7광구를 일본에 모두 갖다 바쳐도 우리도 유전이 있다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지요. 이건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윤경호 소장님 지금 7광구 제주 아래쪽에 한일 간에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죠 그게? 일본이 그러니까 그게 EEZ 영역에 살짝 벗어나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공해와 EEZ 뭐 아시다시피 아니 우리 영해와 EEZ 이제 구분이 사실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이 아마 2025년 내년부터 그쪽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EEZ에 들어가는 거를 기다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7광구라고 얘기되는 게 제주와 일본 섬 사이에 있는 그 위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한일 간에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처음에는 거기에 응하다가 최근 벌써 꽤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된 게 85년 뭐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본이 그냥 시큰둥해져가지고 왜 그러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년 2025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일본의 EEZ에 이렇게 맞물리는 영역이 되니까 일본이 오히려 더 주도권을 가지고 독자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7광구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동해 1-2 뭐 이렇게 표현되는 가스전도 중요한 건 이걸 채굴하는데 채굴 비용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막에서 묻혀있는 원유를 캐내는 거하고 미국이나 중국에 많이 있다는 셰일 오일이라는 걸 캐내는 비용이 사막에서는 배럴당 한 5달러에서 뭐 많이 들어봐야 $10 미만이라는 건데요. 이 셰일 오일이라는 거는
뭐 50달러에서 많게는 70달러까지 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유 원배럴 가격이 지금 팔리는 게 70달러, 80달러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이게 100달러를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다 얘기하듯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칠광구에서든 또는 지금 얘기하는 영일만 앞바다의 그 깊은 바다 심해에서든 캐내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이것도 관건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발견된 원유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휘발유도 꺼내고 경유도 꺼내고 그다음에 이걸 가공해가지고 뭐 무슨 우리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공품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이 퀄리티가 좋은 거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정말 보물인데 아주 저질의 그러니까 그걸 초경량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나오고 말아버리면 캐내는데 비용에 비해서 팔아먹을 게 없는 예. 맹탕이거든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면요. 이게 이제 한일 공동개발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JDZ 공동개발구역이 이제 1974년부터 50년간 74년이군요. 네, 그 협정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 칠광구에 대해서는. 그런데 개발은 한일이 반드시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정 자체가. 근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시큰둥하는 겁니다. 나중에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일본은 1986년부터 여기에 전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아예 뭐 대꾸도 안 하고 있고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2028년에 이게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협정 종료 3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일방이 그냥 이거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그래서 일본은 그때만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럼 한국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칠광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이나 뭐 계획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포항 앞바다에 기름 나온다라고 빵 대통령이 터뜨리니까 그럼 칠광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제 산업부 장관이 140억 배럴 정도가 묻혀 있어서 만약에 그거를 환산해 볼 경우에는 삼성전자 시총의 5배다. 이렇게 이제 막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칠광구에는 5천조 가까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런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칠광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가운데 이제 완전 새로운 거를 막 터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것이고 아까 우리 정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예.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거를 지금 물리탐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파봐야 돼 이거잖아요. 파봐야 알아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진짜 황당했던 지점은 산업부 장관 말고 산업부 2차관이 아침 인터뷰에서 최남호 2차관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어저께 얘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리가 적어도 한 5천억은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산업부 2차관 하는 얘기가 그거를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파서 진짜 나오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를 물을 수는 없다, 책임을. 그러니까 책임도 묻지 않고 혈세를 쓸 계획인데 결과는 장담할 수 없고 파봐야 알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6년, 2027년 그 즈음에 가서야 결과를 알 수 있고 상업개발로 이제 3단계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서야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나와도 누구도 책임질 수는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김유정 의원님 대단하시네요. 이 차관 이름도 알아요. 나는 장관 사진자고 장관 이름도 잘 모르는. 왜냐면 제가 차관 아무 관심이 없는데 너무 한심한 소리를 아침 인터뷰에서 하길래 제가 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관이 또 어제 나중에 또 발표를 하던데 글쎄요. 장관이 보고를 하니까 그래 내가 할게 그렇게 대통령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슈퍼챗 보내면서 문자 보내신 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소병률님. 멸이 아니고 률이십니다. 2만 원 보내시면서 시추비에 보태세요. 대통령님. 안 나오기만 해봐라. 나중에 학교 가서 사식비로 보태야 할 것이다. 보스형님 TV님. 유전보다 부인 비리를 파자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늙은 복서님 4만 원 슈퍼챗 보내셨습니다. 구독자 40만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100만 달성을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뜬금없는 석유 가스 가능성 발표. 그 뒤엔 또 천공이란 자의 영상이 있었더군요. 국정농단의 원흉, 천공 처벌 근거는 없는 건가요? 그를 믿고 따르는 윤통과 건의가 더 한심하긴 하지만요. 예, 천공 문제 이따가 한번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나우누리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얼차려 중 숨진 병사와 같이 얼차려 받던 훈련병들은 참고인 조사받고 얼차려 시킨 중대장은 연가 사용해서 고향에서 쉬고 있답니다. 같이 얼차려 받은 훈련병들은 아무 조치도 없고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부모들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최해병 사건과 같이 흘러갈까 걱정됩니다. 걱정하셨는데 최해병 문제는 유전 얘기 끝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 먼저 생각해 볼 일이 어떤 때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박정희 때 흉내를 낸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때가 1976년입니다. 벌써 40몇 년 아닙니까? 48년 전입니다. 그때 뭐 석유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름을 찍어서 맛을 봐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저기 나옵니다만 연두 기자회견에 예.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면서 양이 많지는 않은데 이를테면 석유 원유로 보이는 게 시추에서 나왔다. 근데 그게 200리터라고 나중에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드럼통 하나예요. 예, 그리고 그걸 일부를 샘플이라고 그걸 아마 집무실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그럴까 실물이라도 손에 쥐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시추할 때 옆에 뭐 이렇게 검은 원유처럼 보이는 뭐 윤활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뭐 뒤섞여서 그게 나온 걸 착각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최해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국면 전환인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박정희 때하고 지금하고 유사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가입니다. 당시에 1973년인가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1975년도 물가 상승률이 2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뭔가 이걸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75년도 말에 이게 나오니까 76년도 1월에 연두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석유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사기죠.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뛰어오르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물가 안정 대책을 내지 않고 국민들한테 헛된 꿈을 딱 주면서 이야 이제 뭐 우리도 산유국 대열에 들어서면 물가 같은 거는 이제 걱정도 않고 국민들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나눠주고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윤경호 소장님. 글쎄요. 그 말씀 하시니까 참 사실 박정희 정권의 붕괴에 이 부가가치세 도입이 들어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조세정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물가라는 것도 이 보이지 않는 이제 마찬가지 경제를 억누르는 핵심이죠. 그 당시에 20%라는 수치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 저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이 했지만 굉장히 고도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쭉 작전을 짜놓고 마치 하듯이 제시한 거였고 그리고 저거는 몇 달 동안 이 언론에서 이제 다루고 이게 국민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킨 이제 이런 셈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이 의식 수준,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입수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게 아마 같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정보를 아무나 다 입수하지 접촉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좀 하수 같은 짓이지만 저는 이게 얼마나 아마추어인가가 좀 거듭거듭 확인이 된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사람이 20대 초반에 형성된 세계관으로 인생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발언을 보시면 완전히 박정희 세계관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딱 70년대 수준의 그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말만 하면 자유 얘기하고 반공 얘기하고 빨갱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듯이 심지어는 지금 석유 탐사 뭐 이걸 가지고 산유국이 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지만은 박정희 뻑을 친 건데 이 박정희 뻑이라는 게 통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때는 정보가 차단돼 있던 상황이고 지금은 SNS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포털에 그냥 쳐보기만 해도 구글 같은 데 쳐보면 금방 알잖아요. 지금 그 심해 평가 기업 예. 이 에크지요. 기업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30분도 안 걸려요. 금방 찾아서 구글로다 그 가정집이라며요. 다 이렇게 밝혀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정보가 그 차단되지 않고 전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예. 박정희 뻥으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있다? 저는 전혀 안 먹힐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거 엑트지오 그 회사 건물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휴스턴인가? 그쪽에 있다고 하는데 네. 직원이 2명에서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데 뭐 몇 가지 성과는 있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이제 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 엑트지오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어제 오늘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몇 군데가 아주 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저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확 올라가지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발표하니까 뭐 에너지, 가스공사 뭐 이런 데들 막 팍팍팍 오르죠 뭐. 근데 김유정 의원님, 네, 우리가 이 주가 조작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그쪽으로 향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쪽은 개입 안 했을까 막 이런 걱정이 들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그 얘기부터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때는 1976년 1월 15일 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빵 기름 난다 이렇게 터뜨렸었는데 그때 보도를 보면은 막 국민들이 막 좋아서 기뻐서 막 만세 부르고 이런 장면도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도 굉장히 그 차단되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막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막 신뢰가 확 가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냐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물리탐사, 그다음에 탐사 시추, 상업개발 요 3단계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적어도 결국에는 이제 뭐 거짓, 뻥으로 드러났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물리탐사는 지나서 탐사 시추를 한 3번은 파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완전히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 가능성이 있어.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이 앞서가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정말 48년 전 박정희보다 못하다. 심하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래서 GS니 뭐 HD니 관련 그 가스, 석유 관련 주가들이 막 폭등을 했는데 상한가 친 종목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석유라고. 예. 그런데 그건 한국석유공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대요. 그리고 석유공사는 상장도 안 돼 있대요. 심지어. 그런데 한국석유는 혹시 관련돼 있나 하고 사람들이 막 사모기 시작하니까 상한가를 쳤는데 여기는 아스팔트 제조 유통업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어제 그 국정브리핑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서 했을 때 9시쯤에는 기자들에게 뭔가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 얘기했고 이 구체적인 브리핑 시간이나 이 내용 관련해서는 8분 전인가 기자들한테 릴리스를 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막 엉뚱한 주가들이 막 폭등하고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혼란을 겪어봤잖아요. 줘놓고 혼란을 뭐 막는다고 그렇죠. 그러고 차분하게 대응하자고 그래놓고 차분하지 못하고 자기네가 다 호들갑 떨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뭔가 엄청난 꿈에 부푼 이야기들을 막 다 해놓고 국민에게는 차분하세요. 시장 혼란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해놓고 결국 시장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 화성밸브가 상한가를 계속 치는데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라는 이유가 뭐예요? 윤경호 소장님? 저기 나옵니다. 사회이사의 서울대 법대 출신의 모 씨를 아마 거기서 영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 테마주라는 거는 자세히 따지고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한국석유라는 거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옛날 우스갯소리에 주식시장의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건설 관련주가 해외 건설 예. 수주 막 오면은 막 폭등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건설증권이라는 증권회사에 건설이 들어가는 건설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그 건설 관련주인 줄 알고 거기에 막 매수 폭발적으로 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건 건설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얇고 이제 그냥 막 묻어서 묻지마 투자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건 뭔가가 아까 김희정 의원님 말씀처럼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좀 있습니다. 흑석동우님 이번에 잘못하면 여러 개미 투자자분들 또 아작 나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이거 정말 여러분 이럴 때 저는 그게 조심하셔야 걱정입니다.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임 PD가 오늘 또 상한가 쳤는데 어제라도 살 걸 그렇게 하길래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작전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임 PD가 사면 얼마나 사겠어요? 뭐 많이 사봐야 한 100만 원 사겠죠. 그 사람들 10억 100억 넣고 바로 이렇게 빠지고 그러는데 개미들만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는데 이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두 가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국면 돌파용으로 뭔가 이걸 한번 찾아본 것 같고 또 하나 자꾸 의심이 가는 게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해서 장난치는 세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세력, 주가 조작하면 딱 떠오르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정말 민정수석도 이제 생겼잖아요.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철근 총장님. 당연히요. 다 조사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예. 저는 이 상황이 얼마 안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국민들도 그렇고 산자부도 이게 추진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진실 여부가 다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주가 동향도 다 나오는 상황이 될 거예요. 얼마 안 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후속 조치가 그렇게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갑자기 저렇게 나와서 턱 던지고 나간 게 지난주에 갤럽 조사가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만에 하나 이번 주에 앞자리가 일자가 되는 조사가 나왔다. 이러면 사실상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든요. 20% 이내의 조사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우선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지시가 안 통해요. 그럼 결국 국정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단 마구 던져보자 해서 던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조작의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조사해야죠, 당연히. 로버트리님, 이제 조금 있으면 석유 냄새가 난다고 그랬지 석유가 난다고 했냐? 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 들은 걸로 몰아가겠죠. 이은주님, 수는 읽히는 순간 이미 수가 아닙니다. 노림수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나가리입니다. 아이고, 어려운 단어를 다 하시네요. 예. 그런데요, 이렇게 뜬금없이 무슨 일을 벌이고 뜬금없이 무슨 발표를 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죠. 이번에도 천공이 등장합니다. 천공 왜 또 석유 안에다 나오나. 어제도 많은 분들이 천공 하길래. 그래서 이렇게 딱 찾아봤는데 또 천공 입에서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건 무슨 조합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2주 전인가요? 천공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앞으로 시대가 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첨단인 시대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렇게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강물질들이 엄청난 값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는 파면 다 나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질이 약하니까 그런 걸 손댈 수가 없었던 거고 이런 거지. 우리가 뭐 산후교육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가스고 석유 많아요. 그때는 그게 손댈 수 있는 만큼 기술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척도도 안 됐고 이래. 지금은 그런 척도가 다 일어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밑에는 아주 보물 덩어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여러분 저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길 단순히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어도 천공은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때는 이미 알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 석유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천공이 1월 달에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지금 2주 전에도 그런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은데 그 액트지오에서 이 물리탐사 수준에 이제 뭔가 매장이 되어 있는지 가능성의 여부를 따져보는데 작년 말에 우리 정부에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통보를. 그래서 저는 천공이 1월 달에 지금 올 1월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통보됐고 우리 국민들은 어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렇게 통보받고 작년 말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올 초에 그런 얘기를 천공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모든 얘기의 중심에 천공이 빠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경호 소장님, 저 천공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저도 5개월 전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오늘 아침에 여권 사람이 대통령이 저 보고를 받은 게 5개월 전이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언급을 하면 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그리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어제 아마 TV조선과 사전 녹화된 인터뷰에서도 그 비슷한 언급을 한 걸 제가 슬쩍 봤습니다. 추정해보면 그러면 천공은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지난 1월 언저리에 들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누군가라는 거는 뭐 물증이 없으니까 그냥 짐작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천공이라는 저 무속인 같이 생긴 저 사람이 국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와 만나가지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귀담아 뭔가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한 조각씩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그 누군가라는 게 과연 누굴까 짐작을 한번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대통령과 국가의 기밀 사항에 관련된 것을 누군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예. 그 누군가를 통해서 천공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정의 거의 모든 기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국민들이 알기 전에 이미 천공이라는 사람하고 공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누군가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봐요. 예? 대통령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누가 실권자인지 모를 정도예요, 실제로는. 지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8월 2일 날 통화 3번 했다는 게 통화한 건지 같이 사는 사람이 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의심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번 건도 결국 그분이 개입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철근 총장님 지난번에 핸드폰 얘기했잖아요. 네. 윤석열 개인 핸드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제 핸드폰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거냐 아니면 김건희가 쓰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고 하는 체리따봉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김건희가 보낸 것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랬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개인 폰을 거의 공용폰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용폰이 아니고 이제 개인 폰으로 쓸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공용폰. 아니 혼자서 김건희 씨가 공유. 네, 공유. 공유? 네, 네, 공용이라 그러시니까. 공유폰. 아르테미오님, 저거 질문도 석유랑 상관도 없는 질문인데 갑자기 석유 얘기한 거라던데요. 그런 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뭔가가 하여튼지 많이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천공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아마 용산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산 대통령실하고 가깝다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저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역으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예. 예. 내가 그렇죠. 힘이 있다. 이걸 지금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언제 우리가 한번 특집으로 이 정부의 주술 관련된 것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또 뭐 용산 대통령실 앞에 무슨 5개 흉관을 묻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세요? 뭐 하세요? 뉴스도 안 보고. 그 5개 관을 이렇게 묻어놨어요. 그 파묘에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성만 의원인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히질 않아요. 근데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그 안에 동물의 사체가 들어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묻어놓으면 뭐를 막는다. 그러니까 자꾸 이 정부에 그런 주술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요. 저는 뭐 일부러 찾아보진 않지만 많이들 올라오는데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와요. 아크로비스타가 원래 삼풍백화점 자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원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혼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상당히 뭐 잘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진 날이 6월 29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 게 6월 29일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 이 날짜의 겹침은 과연 또 우연으로만 봐야 되는 거냐. 이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다는 것은 결정적인 주술에 사로잡혀 있다는 빼박 증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천공, 건진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이 뭐가 딱 터지면 뜬금없으면 야 천공 찾아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공 찾아봤는데 이게 너무 연관성이 없으면 에이 그건 너무 억지야 견강 부회야 그러겠지만 아니 2주 전에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석유 얘기가 나오고 뭐 파면 나온다고 하고 기가 찰 일입니다. 참 청와대에는 이거는요. 사용하지 않고 용산으로 이전을 한 것도 그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저는 정말 빨리 특검해가지고 이런 거를 물러나고 말고는 다음 문제고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낱낱이 밝혀질 때가 오겠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저런 자들한테 휘둘려서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지금 이제 포항 앞바다에 시추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 포항 시민들이 지금 약간 걱정하는 게 있어요. 지진입니다. 지난번에 포항에서 큰 지진 나가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잭 모리스님 아마 포항 시민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지 포항 시민들은 시큰둥합니다. 윤 대통령이 무슨 헛소리 하는 것인지 밑도 끝도 없는 뜬금포를 날리는 건지 현 정부 여당은 그냥 삽질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포항 앞바다에서 그렇게 하고 난 뒤로 근데 그 윤경호 소장님 아침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시추를 하면
크든 작든 지진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연관성이야 뭐 과학자들의 몫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 포항 앞바다의 시추 관련해서 가능성을 제기하는 아까 그 탐사 그 심해 기술평가 업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류의 아류 업체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게 꼭 신안 앞바다의 보물섬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질러대는 거하고 유사한 정도라고도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탐사 전문 업체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가지고 왔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아까 어저께 발표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시추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하나에 1,000억씩 들어가는 게 5개는 꼽아야 된다는데 그게 5,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제가 승인했습니다라는 게 아마 그 5,000억을 쓰라고 승인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인가 봐요. 근데 그게 포항 시민들이 보이는 곳에서 빤히 보이는 바다인지 아니면 정말 심해니까 한참을 지나가서 연근해가 아니고 먼 바다에서 깊이 뚫는 건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지진과의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포항 시민들은 그 불안감에서 절대로 벗어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진이 나서 뭐 엄청난 피해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냥 전부 다 팽개쳐버리고 있다 이거죠. 이 무속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긍정적으로 만약 이게 풀리잖아요. 아 그럼 무속 덕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 확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지금요. 아까 흉관 얘기했는데 쪼매난 디올림 왜 하필 5개? 용산에 오방신발이 부족해서 바다에 오방신 꽂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오방신발이라고 그러는군요. 5개 꽂는 거를. 최순실도 막 오방색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4%였을 때 갑자기 이제 영수회담도 했고 또 2주년 기자회견도 했고 그 뒤에 김치찌개 계란말이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지지율 21%가 나오니까 이제 석유가 나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국면 전환이 됩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데 그거를 망각한 완전 국민 무시한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저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놓고 뭔가 조금 지지율 반등을 모색해 보기 위한 기막히는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갑자기 정상회담까지 막 일정 조정해 가면서까지 4분 동안 브리핑하고 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갤럽엔 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지금 빤히 그 속내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정말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정부입니다. 맨날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포항 시민들 지금 뭐 반가워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까? 걱정을 합니다. 당장에 연말부터 이제 이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팔지. 그리고 이제 어민들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주변을 피해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계도 문제고 또 지진 걱정도 해야 되고 몇 년 전에 정말 끔찍한 일들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 트라우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바다에 이제 구멍까지 뚫기 시작하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아니래도 지진 걱정하고 있는 차였잖아요. 적어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발표하려면 이렇게 헛된 희망 갖게 하는 것보다도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어서 결과가 있어서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5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시추공 하나에 1,000억씩. 우리로서는 부담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게 터진다면은 상당히 기대할 만하니까 한번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5천억 든다고 하니까. 나라 돈 쓰는데.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겨가지고 돈 얼마 들었습니까? 용산으로 대통령실만 안 옮겼어도 이번에 시추공 5개 뚫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 지우 아빠 헬리님이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어디 갔어? 예. 오늘 한아 정상회의를 일산에서 하는 바람에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거기서 하나 봐요. 그 일대 차량 전면 통제가 이루어져서 아내가 차를 두고 출근했습니다. 또 지후 놀이방이 킨텍스 전시장 안에 있는데 건물도 전면 통제가 돼서 놀이방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회의를 하는 건 환영하지만 멀쩡한 청와대 버리고 만찬 회의 장소 하나 없이 떠돌고 매번 그 피해를 국민들이 봐야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를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영빈관도 쓰고 맨날 갖다 쓰잖아요. 네, 영빈관도 쓰고 뭐 춘추관에서 뭐 우크라이나 아이들 그림 전시하는데 김건희 여사 거기 가가지고 막 또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이 다 지 땅이라니까. 그렇게 다 쓸 거 쓰면 써가면서도 한 발도 못 들인다고 하고 용산 가고 또 뭐 다른 데 가서 회의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을 정말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박정희 흉내내고 있는데 MB 때도 우리가 당했어요. 그때 자원회계 한다고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퍼부었습니까? 그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됐어요. 뭐 그때 CNK인가? 뭐 카메론 다이아몬드 개발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다 사기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김철근 총장님? 맞습니다. 예. 이제 자 보십시다. 이제 내년이면 일단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시추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예산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겠죠. 예. 그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가능성이나 이런 거 다 따져 물을 거고요. 그다음 매장량 이런 것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되겠죠. 근데 저는 국회 예산 통과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포항 시민들의 걱정도 있고 가능성이라는 것도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밑에 엄청나게 저 140억 배럴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시추도 못하게 한다고 또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건 상황을 보시죠. 근데 이게 5개만 하고 못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접겠습니다. 이러지 않을 거요. 문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추는 아까 그 액트지오 같은 그런 기술평가 업체 이제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시추할 때부터는 아마 오일 파이너리, 리파이너리라고 얘기하는 정유회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적인 정유회사들 있잖아요. 엑슨모빌이니 뭐 그런 데들이 아마 달려들어서 할 걸로 제가 아는데 그게 단순히 5개만 해보고 아닌 게 비어 하고 돌아서는 아마 그런 전례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북해 브렌트유도 엑스모빌이 30개 시추 박았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결국 실패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5개만으로 그치지 않는 일.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거 예산 달라고 국회 아마 요청할 것 같고 그 작업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산업부 2차관의 얘기가 황당하고 열받는다는 얘기죠. 실패해도 책임 못 묻는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5개 파보고 조금 더 파고 몇 개를 파더라도 실패해도 그냥 안 나오네?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러고 끝나겠다는 거니까 이거 정말 국민 우롱하는 태도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윤건희 의원이 그 얘기 슬쩍 했던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식의 그 기술평가 업체가 가져온 프로포절이 있었다. 그런데 비용이나 경제성에서 도저히 신뢰가 안 가서 그냥 접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지켜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동그라미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소병률님 또 슈퍼챗 보내셨네요. 정의리TV 곧 100만 돌파 기원합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온다면 오방신전 복채라도 쏘겠습니다. 하면서 5만 원 보내셨는데 예, 감사히 받겠습니다만은 거기로는 안 쓰고 좋은 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부분에 지적했는데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것을 발표한 속내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이제 국민들 다 알거든요. 지금 이제 맨 처음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가 경로 인정했다가 경로가 무슨 죄냐 했다가 이제 그것도 조금 궁하니까 막 자꾸 이제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가 기존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이나 전화를 막 하고 개인 전화까지 하고 출장 가 있는 장관한테 전화하고 막 이러니까 야, 그 얘기 않고 뭐 안부 전화하려고 출장 가 있는 장관한테 전화했겠어?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쉴드를 치냐면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야.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성일정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 의견 낸 거에 대해서 의견 낼 수는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총장이잖아요. 지금 성일종 사무총장이 한 얘기인데 뭐 대통령은 경로도 못하냐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법률 전문가니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빨리 얘기를 하고 특검을 빨리 수용해 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3년 내내 임기 내내 결국은 문제가 될 거거든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빨리 특검을 수용을 하고 수사를 받는 게 이게 털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리고 대통령 지위에서 충분히 지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해야죠. 왜 못합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직권남용일 겁니다. 그 직권남용의 그 부분이 본인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법률 전문가면은 법을 어겨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저거는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뭔가 변화가 생겼잖아요. 변화가 생겼잖아요. 네. 중요한 건 그때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 의견 낼 수 있다. 마치 지난번에 킬러 문항 관련해서 대통령이 최고의 전문가였잖아요. 교육 전문가. 그래서 교육부총리가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최고의 아부꾼 같은 소리였는데 저는 대통령도 의견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오버랩되는 게 임성근 사단장이 한 얘기하고 굉장히 오버랩됩니다. 여단장이 물었는데 본인이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지 뭘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데자부 같아요. 마치. 그래서 대통령이 의견을 내면 그게 의견입니까? 대통령의 표정만 보고도 밑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심지어 경로까지 하면서 이만한 일로 사단장 책임 물으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렇게까지 막 노발대발했던 그 상황에서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대통령이 경로 이후에 상황이 다 변했잖아요. 그 경로를 의견으로 갑자기 단어를 바꿨을 뿐이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그래서 보직 해임되고 뭐하고 이 전화통화 이후에 이첩해 갔던 거 다시 회수해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의견 제시한 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지금 성일종 의원이 이제 사무총장 사무총장. 됐죠. 네, 네. 사무총장. 예. 완전히 이거 법 위반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의견만 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국민을 정말 이거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입니까?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제는 뭐 경로가 죄냐라고 했다가 뭐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법률 전문가니까 그렇게 뭐 의견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 총장이 얼마나 이 인식 수준이 다른데 우리하고 좀 다르냐면 그 프로그램에서 앵커가 대통령 지지율이 21% 나왔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기영합주의나 이런 거를 일절 안 하고 계시지요. 돈을 푸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경우에도 건강한 국가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원칙적인 국가 운영의 기조를 가다가 보니까 그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잠깐 엄격한 아버지가 다 인기가 없진 않아요, 의원님. 엄격한 그래서 아버님들도 인기가 있어요.
아이고야. 아니 논평할 가치도 없는. 민생 토론회를 그렇게 수십 차례 해가면서 그린밴드 풀고 뭐 풀고 했던 건 인기 영합주의 아니었습니까? 저 정도 말을 하니까 사무총장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저는 저렇게 얘기 않거든요. 아니, 세상에 지금 21%가 나왔으면 이건 단순히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권 여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도 입 바른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넘어갈 판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인기 영합적인 일을 아예 하지 않으시고 그건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고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두 전직 지금 정치인이라고 얘기 안 하시죠? 네. 현재 정치인이시잖아요. 두 분을 앞에 두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합니다만 정치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배치를 못 달았나 봐요. 이렇게 부끄러운 걸 아는 분들은 예. 계속 고생하시죠. 저렇게 부끄러운 걸 모르는 분들, 그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앵커가 그 질문에 의도가 뭔지 뻔히 알면서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거, 그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모두 한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 문제도 지금 이제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이원석 총장이 상당히 벼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번에 너네들 나 그렇게 했지. 이런 거 다 지금 이제 쌓여 있는데 그거 2부에서 하나하나 다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넘어갈까요? 네, 달팽이 크림 써보시는 분들마다 좋다고 하지요. 4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지금 특별 판매하고 있는데 당초 4일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40만 됐으니까 나흘 더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추가로 10,000원 할인 이벤트 진행합니다. 금요일부터는 그렇게 못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좋은 달팽이 크림, 더군다나 한 가지 더 해서 4가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특별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달팽이 크림 좋은 거 아시는 분들 서둘러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구려님, 이또 히로부미가 인물이라고 그랬죠? 성일장 사무총장이 그랬죠? 인재라고 그랬죠? 인재라고 했죠. 인재. 성일정 총장이 참 인재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지금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우리도 확실하게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김용태 당선인, 네. 예. 당이 시키는 건 무조건 반대로 했더니 됐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그건 김재섭이죠. 김재섭이에요. 네. 네. 김용태는 천하용인의 그 용이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김용태 연천? 비대위원이 연천?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네. 들어보시죠.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김철근 총장님, 우리 국민들만 이해가 안 되고 국민의힘은 다 이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네요. 많죠. 사실 그 22대 국회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임기가 시작이 됐고 개원 협상을 해서 언제부터 이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같이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아마 의장을 선출하는 게 될 건데 저는 그
개원이 되면 아마 민주당이나 야권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다시 제출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과 아울러서 꼭 빨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정조사입니다. 최수근 상병 국정조사를 발의를 해서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할 수 있죠. 예, 그건 거부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실효성이 있냐면 대부분의 연관돼 있는 분들이 다 공무원입니다. 예, 해병대 사령관부터 뭐 전직 장관 뭐 그리고 애야 부대 그 대대장 이런 분들도 다 있고 그쪽과 통화했다는 분들도 다 대통령실의 그 직원들이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전부 국회로 불러서 따져 물을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박정훈 대령의 육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바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네. 국정조사를 또 빨리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데 이 7월 통화 말이면. 기록은 1년밖에 보관 기간이 보관을 네.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1년 넘으면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네. 또 뭐 복원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7월 31일부터 8월 2일 이때가 지금 제일 핵심적인 날짜인데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이제 뭐 6월이니까 한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를 빨리 해야 돼요. 특히 이종섭 장관이 해외 출장 가 있는데 막 통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같으면은 그게 녹음이 안 되고 뭐 기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외국에 출장 갔을 때는 여기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그 국무위원회 통화 기록에 대해서는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장도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휴대전화 그걸로 했다고 하니까 그거 압수수색 해야 되잖아요. 기자들이 그것도 물어봤어요. 오동훈 공수처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에 저희들 통화 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면은 요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요. 그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실 뭐 관계자나 사무공간에 대해서 어떤 강제 수사도 검토 대상이실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한이 있는 문제는 급한 문제는 통화 기록 확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예. 통화 기록 확보면 좀 어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7월 달에 이제 통화 기록 시한이 이제 지나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저는 저 오동훈 공수처장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좀 이건 경솔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관상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막 웃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꼭 시골 뭐 조그만 분교 선생님 같은 인상도 있고 시골교회 목사님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인상은 좀 좋은 편인데 예. 부인을 뭐 운전기사로 등록을 해갖고 그 돈을 받아 챙기고 또 이런 거 보면 저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무서운 사람이다. 파렴치했죠. 파렴치한 거죠. 네. 그건 창피한 거죠. 그런데 되게 이제 또 외유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슬슬 웃으면서 뭐 그래도 딱 사실 할 일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청문회 때 대통령실도 한다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예. 기본적으로는 수사 대상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런 태도를 봐서는 그럼 당장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다. 이렇게 꼭 말할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여당도 막 공수처 믿는다, 막 잘한다 이러고 있고 야당도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그나마 최근엔 조금 열심히 해서 막 이것저것 밝혀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 잘한다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데 크게 정말 믿음은 안 가죠. 지금 믿음의 벨트가 중요한데 믿음은 안 가서
제대로 과연 통화 기록 확보하고 대통령 그 개인 폰에 대해서도 뭔가 제출하라 혹은 압수수색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불안하죠. 공수처장 정말 제대로 뽑았네라고 하는 첫 번째 가늠자가 대통령실 압수수색, 휴대전 압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못할까요?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 아니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종섭 해외 출장간 이종섭에게 전화했다는 게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썼다는 개인 폰이라는데 그게 관저라면서요. 그럼 관저에 있다고 얘기할 텐데 관저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현직 대통령은 뭐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의 얘기를 확대하다 보면 뭐 수사의 대상도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렇게까지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상대방 대상자들 이를테면 이종섭 장관이라든지 기타 그런 식으로 뭔가 합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아직도 인사권자가 윤 대통령이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오동훈 공수처장이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부터 시작해서 1차장, 4차장 모조리 다 한꺼번에 날려버린 그런 인사가 아직도 통하고 있는 판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관절을 뭐 압수수색하겠다? 아마 뭐 나서지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공수처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제는 수사 결과,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제가 뭐 이런 표현 쓰기 좀 뭐합니다만 마사지를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원리 원칙대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권자잖아요.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대통령을 실제로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상당히 많이 어찌 보면 언론에 흘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 이건 특검으로 가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기본적인 수사를 해서 지금 뭔가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정보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나마 공수처가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벽을 못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공수처의 수사는 특검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그리고 만약에 봐준다는 의혹이 있으면 나라도 나서서 특검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앞장서서 나 핸드폰 한번 가서 조사해봐봐. 뭐 이거 다 협조할 테니까 자진해서 이렇게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수사하고 이렇게 공수처가 뭔가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본인의 말에 더 신뢰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아무런 압수수색도 안 하고 지금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를 3번이나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하지 않는데 그런 수사를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 수사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 협조를 잘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말로 그렇게 해놓고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 뭐 의견 제시한 거라고 얘기해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사무총장이 저렇게 나서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특검 가자고 하는 거죠. 손수진님 공수처장 발언 꼼꼼히 삭제하겠습니다로 들립니다. 어제 JTBC에서 재밌는 토론을 하나 하더라고요. 박정훈 대령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 우리 여러 번 출연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종섭 장관 측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긴급 토론. 그거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김유정 의원님 혹시 어제 보셨나요? 네, 봤는데요. 그냥 시간도 짧았지만 예. 그 이종섭 그 장관 측 변호사가 너무 성의도 없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장면 한번 잠깐 보시고 갈까요? 네. 예.
장관은 순직 해병 사건,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경로 접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한테 경로했다? 그 사실 아닙니다. 그런 경로를 갖다가 받은 적 없습니다. 접한 사실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서 경로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경로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가정적으로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목소리 크게 해서 거칠게 얘기하면 그게 범죄입니까? 그게 범죄로 바뀝니까? 세상에 경로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접하긴 하신 것 같아요.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뭘 접하시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접했느냐고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세요. 그래놓고 경로라고 평가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무엇을 접했냐고요. 처음에는 대통령과 아무것도 접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접하긴 했으나 그게 경로는 아니냐? 아니다? 판단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네. 그날 온화한 목소리든 어쨌든 간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요지의 말씀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인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왜 확인해 주실 수 없는지도 좀 설명을 그거는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와 장관이 의사소통 과정에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 토론을 하자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토론해요. 저는 싸우자고 덤비는 것 같아요. 막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본인이 그러는데 답변이 궁색하니까 막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없다면서 왜 확인조차 못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니까 그 논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토론한 거예요. 예, 완전히 논점 흐리기예요. 네, 저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일종 사무총장이랑 비슷하네요. 경로가 뭐가 문제냐, 그리고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 아니냐, 의견 낼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 이런 얘기의 이 연장의 끝에는요, 제가 짐작하면, 그래, 의견은 냈다. 근데 그게 직권남용 아니다. 법 위반 아니다. 아마 그걸로 이제 강변을 할 거예요. 그걸로 서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가자라고 아마 의견 입을 맞춘 게 아닌가 싶어요. 번개불의 콩볶아님. 나라 꼬라지 보면 화를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패널님들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시죠. 제가 참 항상 존경합니다. 저는 못 참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험한 말 나오는데 우리 패널님들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죠. 아니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그것도 뭐 토론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사건과 관련해서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막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실까요? 7월 31일 날 11시 54분에 전화 받은 거 인정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한 게 아니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건 지금에 와서 한 말이고요. 지금에 와서. 작년에 국회에서 한 얘기들을 좀 기억해 국회에서 보세요. 한 얘기 보세요. 이 건 관련해서 통화한 적 없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 사단장을 빼라는 그런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드렸지 그래서 않습니까? 그게 제가 비유하면 그래요. 네.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왜 받았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국회의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죠. 아닙니까? 그 당시 쟁점이 사단장 빼라는 전화 받았냐라고 계속 물었지 않습니까? 사단장 빼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물어서 사단장 아니, 빼라는 전화를 안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 일체 얘기를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 통화한 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그 어법은요. 국민 대부분이 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그건 표현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종섭 장관 변호인이 검사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힘들겠죠. 저 사람도 변호사를 하면서 이 논리적 구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자기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억지 쓰는 것 같은 느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걸 짜맞추기 하기 위한 그런 변론? 그런데 이제 그 의뢰인에 대한 그 변호사가 반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 변호사 본심은 아닐 거예요. 내가 보기엔.
속으로 아마 내가 생각해도 이거 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더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이 가을님도요. 변호사가 경로하네. 딱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막 속으로는 이게 내가 하지만 진짜 말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아까 우리 패널님들 훌륭하시다고 그랬더니 이 한우님은요. 패널 분들도 몸속에 사리가 자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언제까지 감출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실은 송곳과 같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뚫고 나옵니다. 거짓은 곰팡이와 같습니다. 햇볕에 나오는 순간 바로 죽습니다. 이제 그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번에 헌법 빨리 바꾸면서 진실의 방 하나 만드는 거 좀 해봐요. 네? 진실의 방. 그 있죠 범죄도시인가? 네. 그거 보면 진실의 방 가면 다 나오더만. 네? 마영사 불러가지고 네. 그 모자 씌워가지고 헬멧 씌워가지고 하는 거요. 근데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가 이제 21%로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 사실 대기실 토크 이런 거를 아마 몰래카메라처럼 찍어서 내보내면 아마 대박 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21% 나왔을 때 보수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건 임기 채울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거는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려고 무슨 수를 짜낼까 했더니 이제 결국 석유 묻혀 있대. 석유 나온다. 이렇게 지금 가더라고요. 주말 동안 고민했던 모양인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 임시방편 이런 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와 국민이 되었다는 것을 아직도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기실 토크 얘기하시니까요. 제가 엉뚱한 얘기 하나 해드려도 돼요? 아까 그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예. 김재현 변호사라는 저기 이제 사석에 가면 마이크 꺼졌다고 생각하면 나 정말 미치겠어. 그 경로 괜히 뭐 뻔한 거 아니야. 힐러리가 첫 변호사로서 수임을 했던 게 미성년자 추행범이었어요. 강간범이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본인은 그걸 디펜스 해가지고 이겼어요. 아하. 그런데 마이크 꺼진 뒤에서 나 그 녀석이 나쁜 짓 저지른 거 알고도 변호했어 라고 얘기했던 게 고스란히 녹음이 됐어요. 힐러리가. 그래서 힐러리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치명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그때는 전과 때문에 나중에 이메일 관련된 발언의 그렇습니다. 진실성을 잃게 되는 거죠. 이메일 게이트가 더 나중에 신뢰를 잃어버린 게 이게 나중에 어느 기자가 찾아내가지고 폭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디펜스를 하는 그 의뢰인에 대해서 의뢰인이 정말로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이거는 딱 덮어놓고 있는 그것만 매달리다 보면 그렇게 마이크 끄고 엄한 얘기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심각한 게요. 2016년 10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탄핵 직전에 지지율을 보면 25%에서 17%로 떨어지고 그 다음 주에 5%로 떨어져요. 급락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25% 지점보다 더 낮은 21% 지점에 와 있어요. 이게 앞자리가 일자로 바뀌는 순간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전광판 안 본다는 이 대통령이 뭐라도 던져야 되겠다고 지금 석유를 던졌는데 오히려 그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한번 갤럽 조사 봐보면 알겠죠. 해운대님. 이종섭 장관 변호사 속마음.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에라 모르겠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보자. 따옴표. 그랬을 것 같다. 그렇겠죠. 중흥동 장구경님. 저런 놈들은 광주역 뒤쪽으로 끌고 가서 모가지 잡아주면 오줌 질질 싸면서 살려주라고 할 건데. 중흥동 맞네. 중흥동 장구경님. 무서워요. 광주 뒤쪽 역전파입니까? 예,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이번에는 참 역사적으로 드물죠. 부부가 지금 쌍특검을 받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잘해야죠. 이원석 검찰총장 꽉 눌러가지고
수사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어따 대고 하면서 싹 지금 수족을 잘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번에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그대로 김건희 수사했던 부장들을 유임을 시켰어요.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이원석 총장이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떤 결의가 느껴지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제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가 되었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그리고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철근 총장님? 이원석 총장이 일단은 지난번에 인사 가지고 지금 속은 많이 상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총장이 뭐라고 이렇게 의지를 갖고 지시하면 밑에서는 듣나요? 지금 임기가 9월 달까지거든요. 예. 몇 달 안 남아있는 상태고 이원석 총장은 자기가 총장 임기 전에 검찰 전체의 조직을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수사 지시도 하고 자기 임기 전에는 뭔가 그래도 좀 이원석 총장 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 이걸 하나는 남기고 싶어 할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특검으로 가더라도 검찰이 기본 조사를 해놔야 뭔가 좀 그 검찰로서의 위신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뭐 그런 정황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공수처 수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임명권자 민정수석을 통해서 만질 거라는 거죠. 마사지를 할 거라는 게. 그게 이제 두려운 거지. 예. 아예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마사지를 해버린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는 척 했지만 검사들이 하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지들이 기소 안 하면 죄가 예. 없는 거다. 윤 대통령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잠깐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요. 이금융권의 사문서 위조로만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사기는 쏙 뺐어요. 그런데 그 업계에서요. 최은순이라는 그 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뭐 아들들도 포함이라고 그러던데 꾼들이요. 은행에 잔고 위조 해가지고 온 예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했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번 석유 관련해가지고 주가 조작 최은순 사돈의 8촌까지 다 조사해봐야 더군다나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려고 나온 거 아닌가 됐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검사들이 오히려 만져가지고 더 마사지 해버리고 더 덮어버리고 기소 안 해버리고 기소 유예해버리고 이게 저는 더 나쁜 짓일 것 같아요. 옛날 어떤 검사한테 들었는데 사기꾼한테 주는 최고의 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감옥에다가 오래 놔두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 사기꾼들은 그 머리가 한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써먹었던 그 사기 수법만 계속 다시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감옥에다 넣어놓으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또 그 사기를 써먹을 언제적 사기를 써먹고 지금 뭐 이러면서 바로 걸린다는 거예요. 신종 수법을 배울 기회가 차단되는 박탈되는군요. 거죠. 오래 넣어놔야 돼요. 오래 넣어놨어야 되는데. 근데 가석방으로 또 나와버리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원수 총장이 혼자 저렇게 결기 있게 얘기해봤자예요. 신뢰성 확 떨어지는 겁니다. 5월 말까지 명품백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 한 번도 안 부르고 끝났잖아요, 지금. 6월 오늘 4일입니까? 이러고 있는데 뭘 믿어달라는 건지. 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청탁성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김건희 씨랑 최재형 목사가 주고받은 카톡 계속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 화면 하나 좀 띄워봐 주실래요? 그거 보면 뭐 대통령 만나서 술 한잔 하자. 지금 왼쪽에 보면 주중에 연락 주신다 하셔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면서 샤넬 그때 화장품이죠. 이렇게 싹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봤지? 불러줘. 뭐 그러니까. 그리고 평범한 만남 인사니까 뭐 요란하게 내가 떠버리는 사람도 아니고 청탁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이번 주일은 너무 꽉 차 있네요. 얼른 보셨으면 아셨겠지만요. 뭐 이러면서 시간 딱 정해주잖아요. 뭐 이렇게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언제 한번 대통령님과 맥주 한잔 시원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또 답장을 해요. 에? 뭐 대통령은 생각보다 일정이 많아. 언제 시간이 날지 이건 저 누구야? 임세은 부대변인이 김건희 여사 흉내 잘 내던데. 언제 한번 나와서 성대모사 한번 해보라고 그래. 저런 식으로 주고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다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크한 40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시원하고 뻥 뚫린 뉴스 기다리고 있는데 참 퍽퍽합니다. 큰아들은 군 복무 중이고 작은아이는 병무 대상자라고 통지서 나왔는데 어디로 이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영일님 정기회원 가입하시면서 백운기 선생님, 윤경호 대표님, 철근성님, 유정 누나 오늘도 오살나게 더운데 욕 보여.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 선정하는 동안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40만) 구독자 돌파 축하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정어리 달팽이 크림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할인 이벤트 진행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댓글 선정 발표하기 전에 동그라미님 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 전까지는 정치 일도 관심 없던 새 아이를 키우던 주부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뉴스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명언에 1000% 공감했고 이전 정권에서는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족하며 살았는데 5년 만에 왜 또 이렇습니까? 한탄하셨습니다. 예, 아마 저희하고 생각이 같으실 겁니다. 부산이대희님 석유 안 나오기만 해봐 묻어불난 게. 오늘 댓글 선정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원래 5분 하는데 8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버트리님, 이은주님, 예스플라워님, 이한우님, 갑돌엄마님, 멀도요원님, 소병률님, 쪼매난 디올님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특히 갑돌엄마님은 그동안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열심히 눌렀는데 댓글 처음 남긴다고 하시면서 선크림 받고 싶어요 하셔서 제가 오늘 특별히 선정했습니다. 선크림 받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유정 의원님, 윤경호 소장님, 김철근 총장님 더운 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